네, 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채찌님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어제는 굉장히 좀 시원하더라고요. 6월 코앞인데 이제 무더위가 시작될려나 생각하니까 어제의 비가 좀 반갑게 느껴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채권 전략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 리포트를 보면은 국내 채권들은 절대 금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워낙 이제 지표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또 세심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부의 월요일 콘텐츠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많이 관심 가져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PC 물가지표도 있고 1분기 GDP 수정치도 있고 베이지북 공개 이런 내용도 있는데 다양한 이벤트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합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미국 금리가 4% 중반에서 박스권 안에서 오르고 내리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레벨은 어떻게 될지 좀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물 금리가 최근 한 달 동안 4% 중반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높아졌을 때는 4.7%까지 올라갔다가 또 하락할 때는 4.2%, 3%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4.5% 중심으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라는 게 이제 과거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실질 금리라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성장률을 볼 때도 보통 실질 성장률을 보거든요. 실질 금리의 경우에는 과거와 지금을 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실질 금리라고 하면 미국은 물가 연동 채권, 물가지수에 채권의 현금 흐름이 연동되는 채권, 팁스라고도 하는데 이 팁스 채권의 금리를 가지고 실질 금리의 프락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팁스 10년물 금리를 가지고 미국의 장기 실질 금리를 좀 대용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까지 팁스 10년물 금리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 2000년 초부터 꾸준히 하락을 해오다가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젠 10년 이후로 이제 급락하는 모습들을 이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굉장히 낮은 수준, 즉 금융위기 이후부터 팬데믹 이전까지는 한 1%가 조금 안 되는 수준에 대부분 머물렀었고요. 당연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다가 최근에는 가파르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틱스 10년물 금리가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와 조금 비추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2010년대보다는 높고요. 2000년대 초반 혹은 그 이전 90년대보다는 조금 낮은 레벨이라고 제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와는 지금 매크로 환경이 분명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그 당시보다는 구조적으로 높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과거처럼 낮아지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면 구조적인 요인들이 금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꼭 봐야 할 부분이 있죠.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실질 잠재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이 잠재라는 의미가 이제 구조적인 레벨 혹은 추세라는 의미와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해 한 해 성장률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기도 하고 큰 폭으로 플러스를 기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추세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과거 60년대부터 쭉 보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해 왔음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란색 선으로 표기한 것처럼 2023년 4년 향후 한 10년 동안의 전망치를 보면요. 사실은 추세적으로 더 하락하기보다는 2025년 전으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한 2026년, 7년 이후에 다시 하향 안정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025년, 그러니까 지금 전후 시점에는 조금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조금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이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기대가 지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과 닮은 부분이 90년대 중후반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왜 그랬는지를 보면 첫 번째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 가지 자본적인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혁신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또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90년대 중후반이 이제 ICT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혁신도 많이 일어났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실제로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었고 금리도 마냥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고 높은 금리 레벨을 꽤 오랜 기간 유지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내에서 굉장한 투자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 투자일 수도 있고 2차 전지 투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생산성 증가율도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당장 과거 추세대로 계속 꺾이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반등한 그런 요인들이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재 성장률, 이제 구조적인 성장률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생산성 부분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인구 증가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크게 반등할 요인이 사실 없겠죠.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글로벌 공통 현상이긴 한데 미국은 이민자의 유입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면에서는 이민자가 급증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국면에서 이민자가 급격히 감소를 하기도 하거든요. 2017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반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이민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반대로 2020년부터는 팬데믹도 조금 지나고 2021년부터 특히 바이든 정권이 친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이민자가 미국으로 급격히 유입이 되는 시기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즉 금리 레벨 자체를 구조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생산성을 말씀드릴 때 90년대 중후반에 금리 레벨이 꽤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었고 잠재 성장률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민자 붐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닷컴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 많은 외국 인력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게 미국의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또 이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와 지금이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시사하는 부분은 결국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생산성도 지금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고 결국 구조적으로 성장이 높으면 그만큼 금리 레벨도 평균적인 금리 레벨,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하면 금리가 일시적으로 내려가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평균적인 금리 수준이 과거보다는 훨씬 높아진 수준이고 그 말은 저는 이제 10년물 금리가 4%대를 상당 기간 오래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구조적인 요인들이 미국 성장을 떠받치고 그게 또 이제 금리를 하방 압력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저것 따져봐도 금리 레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네요. 4% 밑으로 내려갈 일은 거의 없겠다. 이런 또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사실 채권 시장 굉장히 또 수급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미국 국채 수급도 분석 부탁드려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라고 보면 외국인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게 사실 과거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의 비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10%도 안 됐었는데 90년대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히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구조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다른 주체가 중앙은행, 즉 연준이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또다시 국채 보유를 늘리고 또 팬데믹 이후로도 국채의 보유 비중을 늘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관찰이 됐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중앙은행과 외국인들이 거의 기계적으로 미국 채권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근까지는 금리가 굉장히 하향 추세를 보였다라고 하면 팬데믹 전후로는 조금 다른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은 양적 긴축이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채권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전체 국채 중에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예로 들 수가 있었는데 미국과의 조금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든지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외화 보유 자산을 꼭 달러, 즉 미국 국채가 아니라 뭐 금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위안화 채권을 조금 더 가진다든지 이런 다양한 자산으로 다변화하려는 의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러시아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미국 국채를 전부 다 매도하고 전부 대부분을 이제 금으로 바꾼 경험이 있는데 중국도 점차 이제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급 요인들은 뭐 당장 한 달, 뭐 한 분기 정도의 금리 영향에는 뭐 큰 임팩트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외국인들, 특히 신흥국들의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 기조를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양적 긴축을 계속 하다 보면 가장 강력한 매수 주체, 즉 중앙은행과 외국인의 매수 심리가 약해지게 되면 금리가 하락 압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성장률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엔 수급도 2000년대 이후로 특히 외국인과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었는데 이제 그러한 동력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국채 수급과 미국 성장률에 근거해서 그 금리 4배를 좀 추측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도 또 좋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KB증권 박준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찌님들 한 주간 정말 힘내시고요.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화이팅 하십시오.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저희는 발빠르게 뛰겠습니다. 네, 채권부의 이지혜였습니다.